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입니다. 자, 오늘은 컴플리트 언노운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화의 리뷰를 제가 올릴 때쯤이면 아마 아카데미상 시상식이 이루어질 텐데, 이 컴플리트 언노운은 그 티모시 살라메가 밥 딜런을 연기한 영화라고 이번 아카데미 작품상, 나무주연상, 나무조연상 등 여우조연상까지 8개 부분의 후보에 올라 있는 주요 후보작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이 작품은 밥 딜런을 아느냐 안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서 이게 국내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큰 관심을 받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밥 딜런에 대해서 그렇게 뭐 우리가 보헤미안 랩소디처럼 뭐 흔하게 막 그 익숙한 음악은 또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또 되게 옛날이고요. 컴플리트 언노운은 그 밥 딜런의 노래 중에서 라이컬 롤링스톤에 나오는 가사의 일부분입니다. 완벽하게 잊혀진 이런 이야기인데요. 밥 딜런은 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유일한 대중음악인이자 미국의 전설적인 그 뮤지션이죠. 그런 사람이니까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또 동시에 사람들로의 시선을 또 굉장히 자유롭고자 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순된 인물입니다. 제가 2018년도에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만 밥 딜런의 내한 공연을 온 가족이 가서 본 적이 있는데요. 밥 딜런의 공연은 어떤 의미에서는 악명이 아주 높기로 유명합니다. 저같이 그 밥 딜런의 그 가사들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익숙한 노래들이 몇 곡이 있거든요. 아까 컴플리트 언노운을 소개했던 라이컬 롤링스톤이라든가 뭐 그런 블로운 인 더 윈드라든가 뭐 이렇게 그 초기 곡들이 주로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밥 딜런은 이 공연에서 당시에 최신 음반을 소개를 했고 그때 이 밥 딜런은 일정한 틀에 매달려 있지 않고 좀 자기 스타일대로 연주한 스타일이었습니다. 뭐 거의 관객과 소통 한마디 없이 거의 자기가 준비한 샌리드를 갖다가 빠르게 연주하고 인사 한마디 없이 사라져버려서 많은 사람들을 좀 당황스럽게 하기도 했는데 그게 원래 밥 딜런 스타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공연을 보는 입장에서는 뭐 아는 노래 하나 없이 히트곡 하나 노래하지 않고 사라져버리고 또 히트곡을 한다고 하더라도 되게 편곡을 해서 알아듣기 힘들게 연주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그래서 뭐 여태까지 봤던 공연 중에 제일 재미없었던 공연이 아마 밥 딜런 공연이었던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밥 딜런은 당시에 이제 그 노벨 문학상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상당히 화제를 모았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국내에서도. 자, 어쨌든 밥 딜런 공연은 저한테 뭐 별로 좋지 않은 기억이 됩니다. 훨씬 사실 이 컴플리트 언노운이 훨씬 재밌는 그 경험이에요. 그 공연보다는. 저한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밥 딜런을 그 실제 공연을 보시고 감동받은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밥 딜런에 관련된 것은 이제 이미 그 노벨 문학상 받기 전에 토드 헤인즈 감독의 I'm Not There라는 작품이 매우 유명합니다. 이 작품은 밥 딜런에 관련된 일생을 8명의 그 다양한 배우들이 연기를 해가지고 그 일종의 퍼즐을 맞추듯이 관객들이 밥 딜런이라는 인물을 이제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낸 뭐 그런 좀 자유로운 형식의 예술적인 영화였습니다. 조금 어렵긴 한데 어떻게 보면 예술가로서의 밥 딜런을 조망하는 데는 좋은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영화를 더 높이 평가하는 이유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 BBC의 의뢰를 받았던 마틴 스코세지 감독이 밥 딜런의 다큐멘터리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시간보다는 훨씬 좀 긴 시간을 다루고 있어요. 3시간이 넘는 작품이고요. 뭐 그래서 밥 딜런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영화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약간 이 제임스 맨골드가 연출한 이 밥 딜런의 지금 컴플리트 언노운이라는 영화는 그 제임스 맨골드가 천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최근에 그 2019년도에 아마 포드 v 페라리를 많은 분들이 재밌게 보신 영화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워크 더 라인이라는 영화 있죠. 2005년도에 이 컴플리트 언노운에도 나오는 자니 캐시의 전기 영화였습니다. 그 와킨 피닉스가 명연을 펼쳤던 영화인데요.
그 워크 더 라인도 그 이 냉전 시대의 중심 60년대 초반엽에 전성기를 보냈던 자니 캐시의 일대기를 다루면서 시대와 불화한 일종의 반항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였고요. 이 포드 V 페라리도 포드의 역사에서 거의 유일한 레이싱 우승을 이뤄냈던 그 이야기를 다뤘던 인물의 이야기죠. 포드 V 페라리라는 것도 역시 실화에 기반을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컴플리트 언노운도 60년대 대표적인 그 반골 가수였던 밥 딜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반골이라는 것은 뭐 정치적인 의지보다도 어디서 해도 얽매이지 않으려고 하는 좀 그런 자유로운 영혼을 좀 의미하는 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밥 딜런의 일생이 좀 그러하니까요. 자, 어쨌든 제임스 맨골드의 그 최근 연출자 중에 약간 좀 왔다 갔다 기복은 좀 있습니다만 대체로 되게 훌륭한 장인 감독이고 영화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되게 뭐 친절하면서 상업적인 이제 노선을 유지하면서도 뭐 이렇게 제대로 만드는 감독이다. 뭐 이렇게 좀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방식을 취하진 않죠. 그러니까 아까 이런 면에서 그 아미나떼어랑 좀 대조적인 방식으로 연출하는 감독이어서 뭐 비평가들이 봤을 땐 제임스 맨골드는 토드 헤인즈보다는 높지 않게 보겠습니다만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게 쉽게 받아들일 만한 영화인 것 같아요. 이 컴플리트 언노운이. 컴플리트 언노운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그런 비평적 관점의 차이가 아마 그 요 차이들인 것 같습니다. 대중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이 일단 평단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약간의 갭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우리나라의 관객들은 일단 이 평단에서는 한 3개에서 뭐 한 4개 정도로 약간 뭐 수작 정도로 보고 있는 평가가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아요. 상영 시간 2시간 21분이고요. 이 정확하게 이 밥 딜런의 이제 지금 이제 젊은 시절의 그 사진이고요. 밥 딜런의 그 앨범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 앨범이 아니고요. 75년도까지의 앨범 그 정규 음반이에요. 이분이 2000년대에도 계속 음반을 발매를 했던 그 분이라서 사실은 이 뒤에 더 그 이 스튜디오 앨범만 해도 상당히 이어집니다. 뭐 대중음악이 당시에 이제 LP 시대에는 그 CD 시대까지는 다 일종의 앨범 시대였으니까요. 그 앨범 시대에서 그 담고 있는 내용이 상당히 중요했었죠. 하나의 이제 일종의 장편소설 같은 개념으로 보실 수 있겠는데 밥 딜런의 그 데뷔작은 1962년도에 나왔습니다만 이 프리 휠린이라는 두 번째 그 작품부터 이제 주목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음악적 역전이 이뤄진 것은 그 1965년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미국의 포크 운동이라고 하는 부분들과 좀 결합이 되고 시대성과 좀 결합이 되는 거라서 이 영화의 후반부는 사실 또 그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죠. 65년도에 앨범 2장이나 발표를 하는데 이때가 이제 그 밥 딜런의 음악적 실험기가 상당히 반영되었던 시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때 이제 거의 포크 음악의 전성기, 일단 시대의 정치적 아이콘 요런 때로 취급받다가 본인이 스스로 그걸 배신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런 것 그 정치적인 내용들에 대한 거부감을 많이 드러내죠. 그래서 이제 이 자유로운 영혼 밥 딜런의 모습들을 이제 이 언컴플리트 언노운이라고 하는 부분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밥 딜런에서 나오는 이 티모시 살라메가 얘기하는 밥 딜런 역시도 종잡을 수 없는 인물로서의 모습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뭐가 좀 문제가 생겼네요. 네, 잠시 시간을 두겠습니다. 이게. 자, 일단은 캐스팅의 주요 캐스팅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티모시 살라메가 컴플리트 언노운의 이제 타이틀 롤인 밥 딜런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 워낙 그 잘생긴 친구라서 이쁘게 생긴 친구죠. 친구라서 뭐 밥 딜런은 사실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아주 미남형의 그 인물이라고 말하기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근데 또 젊은 시절에 또 밥 딜런 모습을 보면 그래도 호감상이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20살 남짓에 20살 때쯤이에요. 이 사람이 41년생인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와서 한 5년 정도의 시간대가 이 영화의 시간대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비 루소 역의 엘페닝은 밥 딜런의 초기 연이었던
수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프리윌린의 그 앨범 자켓에도 등장을 하는데 실제 아마 밥 딜런이 이 인물만큼은 본명을 쓰지 말아달라고 해서 이름을 실비란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뭐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렇게 좋게 헤어진 사이는 아닌 걸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니카 바바로가 이번에도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에 올라가 있는데 조안 바이즈 역할입니다. 조안 바이즈는 역시 또 포크의 거의 여신이고 밥 딜런과는 달리 거의 전 세계에 걸쳐서 사회 운동에 그 헌신했던 그런 사회 운동가로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죠. 조안 바이즈의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이미 밥 딜런 등장 이전부터 포크계에서는 슈퍼스타였고요. 지금 들어도 이분의 그 청아한 목소리는 어떻게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라서요. 그런 건 영화에서 잘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니 캐시 역의 바이더 홀브록은 원래 컨트리 웨스턴 가수고 뭐 사실 좀 그런 장르 자체의 구분을 좀 무시한 사람입니다만 어쨌든 그런 경향을 보여주는 좀 약간 반항아적 개념이어서 이런 아티스트의 등장은 역시 이제 밥 딜런을 설명하는 뭐 여러 인물들이 있겠지만 그 인물들의 중요한 아티스트 뮤지션으로서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보이도 홀브록이 연기를 했고요. 영화의 이 예고편에서 사용되는 스틸과 영화의 첫 장면은 거의 동일합니다. 밥 딜런은 이제 그리니치 빌리지라고 하는 그 뉴욕의 예술가들의 그 지역에 미네소타의 촌뜨기였는데 뭐 거의 가진 거 없이 날아오죠. 오는 장면에서부터 뭐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여기 확대를 해보니까 거의 이제 가사를 쓰다가 그림을 그리는 등의 이제 뭔가 끄적거리면서 등장하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 음악 영화가 좋은 거는 뭐가 있냐면요. 팝 음악이니까 영어로 된 노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번역을 해서 넣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영화의 전개에서 이들의 음악이 영화의 그 주요 요소로 사용되는데 되게 놀라운 게 저는 그 처음에는 그 정보 없이 영화를 봐가지고 밥 딜런의 노래를 그냥 그 립싱크를 하는 줄 알았더니 이 컴플리트 언노운의 모든 노래들도 이 티모시 살라메가 노래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맨 마지막에 나와서 엔딩 크레디트 나올 때쯤에는 밥 딜런 오리지널 노래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저 같은 막기는 사실 잘 구분도 안 갈 정도로 완벽하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이제 이 조한 바이즈의 노래도 이 모니카 바바로가 노래를 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를 잘했다는 부분도 아마 이 스크린 길드 어워드에서 얼마 전에 이제 그 배우 조합상에서 이 예상을 깨고 티모시 살라메가 그 상을 받았거든요. 그 브루탈리스트의 에드리언 브로디를 꺾고. 근데 그 부분도 배우들의 동종 업체에서는 되게 놀랍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티모시 살라메의 그 해맑은 모습이라든가 막 그런 연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밥 딜런은 이 영화에서 되게 샤이한 사람이거든요. 원래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아주 잘 표현해내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속내를 자기 스스로 드러내는 것은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식 말고는 별로 없습니다. 자, 이 사람이 영화 시작되고 나자마자 이제 처음 찾는 거는 이 사람의 이제 음악적 출발점 미네소타에서 올라오게 된 건데 우디 거슬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포크송의 전설인데 미국의 이제 포크송도 일종의 사회운동 비슷한 개념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드워드 노튼이 연기하는 이 인물은 피트 시거라고 이 사람은 만년까지 이제 그 이 포크 운동을 계속 끝까지 했었던 미국 포크 음악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벤조를 들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일종의 활동을 사회주의 운동과 미국 내에서의 결합시켜서 연기를 하고 있는데 60년대에 되게 혁신적인 사회 분위기와 결합되어 있고 민권 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도 결합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저기 메카시즘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의 그 역동적인 사회 운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임스 맨골드가 62년생이니까 아마 자기가 태어났던 시대에 대한 탐구를 거의 영화를 통해서 한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작품들이 이제 워크 더 라인이나 그 우리나라의 이제 앙코르로 알려진 영화였죠. 그다음에 컴플리트 언노운, 그다음에 이제 그 포드 프이 페라리 같은 영화들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 반항한 3부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20세기 중반에 그런 영화인데 어쨌든 이 에드워드 노튼의 피트 시거는 그 음악적으로 사실 밥 딜런에 미치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일단은 사회적인 그 사회 운동가로서 그다음에 그 포크 음악의 아버지로서의 기능을 담당했던 사람인데
우디 거스리는 그 유전병 때문에 그 40대 이후에 거의 정신병원에 생활을 하다가 말년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우디 거스리는 사실 영화 속에서는 대사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경이 아닌데 이 친구인 피트 시거가 계속 찾아 있는 상태였고 영화에서는 이제 압축적 표현하기 위해서 이들이 같이 있을 때 밥 딜런이 이들을 만나러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니치 빌리지에 오자마자 바로 이제 이 피트 시거와 우디 거스리가 있는, 그러니까 우디 거스리의 정신병원을 찾아가가지고 없는 돈 톡톡 털어서 이제 이 사람의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피트 시거의 집에 하루를 이제 신세지게죠. 그러니까 이 피트 시거의 부인은 토시라고 하는 여성인데 그 여성도 바로 이제 이 피트 시거와 일종의 공동체 생활, 이렇게 이제 전원 생활을 하면서 이제 물질적인 욕망을 이제 벗어난 뭐 그런 당시에 무브먼트의 이제 부분이었으니까 그런 생활을 해요. 그래서 뭐 화장실 얘기도 이제 영화 속에서 보면 대사가 나오고 뭐 재래식 화장실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를 나오는데 어쨌든 이 피트 시거는 이 어쨌든 우디 거스리와 피트 시거 모두 밥 딜런이 노래하는 장면을 보고 상당히 놀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밥 딜런의 천재성을 이들도 당장 알아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영화 속의 대사들이 벌써 초반부부터 깔려 있는데 이 영화는 5년의 시간에서 마지막 장면은 이제 이 포크 음악의 전설로 꼽혔던 밥 딜런이 그 포크 음악에서는 거의 당시에는 금기시하던 뭐 포크라는 게 엄연히 있습니다. 현재는 금기시하던 그 어쿠스틱 사운드가 아니라 그 일렉트릭 기타를 들고 나오는 그 장면에 이제 당시에 이제 논란을 엄청나게 일으켰었던 걸로 유명하거든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음악사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 어쨌든 이 밥 딜런과 일종의 충돌하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물론 되게 호의적인 좋은 사람으로 묘사되는 사람입니다만 에드워드 노튼이 그 역할을 아주 잘 해냈고요. 그래서 이제 아카데미 남우조연상 후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리니치 빌리지에 어쨌든 발을 딛게 되면서 이제 이 밥 딜런은 이 연인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기 영화 속에서 실비, 엘레 페닝이 연기하고 있는 실비,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수지 톨레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은 또 그 사회운동과 연관되어 있는 예술가고요. 이 예술가로서 이 사람 집에 기거하면서 있었던 인물로 묘사됩니다. 실제 밥 딜런도 이 사람과 이제 좋은 관계였다가 아마 이 사람 집안의 아마 언니랑 좋지 않은 관계, 언니가 이제 일종의 뭐 들리는 설에 의하면 밥 딜런을 좀 정치로 이용하려고 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뭐 문제들 때문에 이제 벗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영화에서는 이 조한 바이즈와의 관계를 좀 부각시키면서 이제 삼각관계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결국은 이들의 사이가 멀어진 걸로 묘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 어쨌든 이 영화에서 이 밥 딜런의 천재성을 이제 보게 되고 이 사람은 이제 일종의 매니저 역할을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한 바이즈의 이제 첫 등장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하죠. 당시에 이미 애송이었던 밥 딜런과 달리 조한 바이즈는 이미 이제 당시에 되게 상당히 알려져 있는 슈퍼스타에 가까운 인물이었고요. 그래서 조한 바이즈가 노래하고 나가고 있는 다음 순서에 이 클럽에서 이제 밥 딜런이 노래를 하다가 밥 딜런이 일종의 작업을 하는 거죠. 노래도 아름답게 하고 이제 조한 바이즈 아름답게도 한다면서 일종의 둘이 또 가까워진 관계를 됩니다. 조한 바이즈와 밥 딜런은 이제 애증 관계 같이 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준다고 하는데 실제로도 역사에 보면 이래서 어쨌든 밥 딜런은 이 실비의 집에서 기거하면서 기거하면서 이런 자신의 과거도 숨기기도 하고 그래서 실비도 이 밥 딜런이라는 존재에 대해를 파악이 안 돼가지고 상당히 혼란스러워하는 인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뭐 그 영화 속에 보면 뭐 자기가 이제 카니발에서 일을 했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가족이나 과거에 실제로 이 사람은 실제 본명이 있거든요. 뭐 동네 원래 미네소타에서 자라면서 뭐 밴드 음악도 좀 했었던 사람이고 실제로는 뭐 카니발과 거리가 멀었던 유대인 집안의 되게 중산층 자녀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버디 홀리 같은 거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당시에 이제 이
밥 딜런 자체가 거스리의 음악을 되게 많이 듣고 영향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이제 음악을 보여주는 거죠. 자기가 사실 손기타 하나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의 음악인데 다른 그 직선적인 스트레이트 송에 가까운 프로테스트 약간 좀 그런 그 우디 거스리의 음악 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제 민중가요처럼 쓰이는 음악이 지금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밥 딜런의 노래는 문학상에도 보시면 그 문학상을 받았고 이 사람의 시선집 같은 것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상당히 이제 비유에 가까운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그 정확한 어쨌든 시대에 반영을 하는 것보다는 뭔가 당시에 자신의 심경 같은 거를 많이 담아낸 뭐 그런 노래들이 많은 편이죠.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갈등을 겪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경우에는 나중에 지금 연인이 한 3명 정도 등장을 하는데, 조한 바이즈, 그리고 실비,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잠깐, 영화의 챕터가 65년으로 넘으면서 영화가 중간에 한번, 이 시점이 좀 변화해요. 약간, 이 영화 사실 그 분절되어 있습니다. 65년도 시퀀스, 그러니까, 이 논란을 일으켰던 밥 딜런의 일종의 음악적 큰 변화, 그때 이야기가 이제 영화의 그 후반부의 중심축이고 이 앞부분은 65년 이전까지의 밥 딜런이 그 일종의 슈퍼스타화 되는 그런 시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라이징 스타가 돼서 포크 음악계 발을 디디고 그다음에 그린치 빌리지의 이제 무일푼인 그냥 아티스트였다가 이제 그 포크계 이제 슈퍼스타 같은 상징 같은 인물이 되는 스토리가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실 이 부분은 후반부 장면이고요. 머리 스타일 보시면 이제 이게 65년도 시퀀스입니다. 그래서 머리 스타일이 좀 달라졌죠. 예, 조금 달라요. 약간 좀 락스타 같은 이미지가 보이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조한 바이즈와 결별하게 되는 그런 장면의 모습입니다. 이거 키스했다가 여기 이제 후반부네요. 이 약간 이 밥 딜런은 좀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밥 딜런은 그 인간으로서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직선적으로 뭐 이 노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비유를 할 때 남의 노래를 비판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뭐 직가벽에 걸린 유화 같잖아 뭐 노래에 대해서. 자 그런데 요거에서 넌 좀 재수없구나 이렇게 조한 바이즈가 반응을 보여주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63년도경부터 조한 바이즈랑 그 노래하에서 듀엣 활동도 하고 나중 보면 이제 64년도 이 경우에 이제 투어도 하게 되고요. 이게 뭐 너무 음악적 고증에 대해서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렵습니다. 제가 뭐 사실 밥 듣는 전문가도 아니고요. 어쨌든 영화는 그 이 시기를 충실하게 다뤘다는 거죠. 그래서 한 64년도까지 밥 딜런이 이제 총기타 가지고 음악을 하다가 이 앞쪽 부분에 거의 끝나갈 때쯤 되면 음악적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사회운동의 절정, 민권운동의 절정기에 그 아마 이제 이건 필립 롤과 같이 좀 합성을 해가지고 아마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를 담아내는데 이제 오토바이 하나면은 일종의 락스타 같은 이미지로서의 밥 딜런이 형성이 되죠. 근데 이 사람 하면 너무나 유명한 노래가 뭡니까? 밥 딜런 하면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블로운 인더 윈드죠. 바람이 들려주는 소리고요. 근데 그 노래가 이제 당시에 그 사회운동의 일종의 풍경을 되게 담아낸 노래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노래를 거부하는 장면이 지금 이 투어 중에서 조한 바이즈와의 듀오 투어 중에서 이제 거부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 대중들은 그 노래를 듣고 싶어 하죠. 가장 큰 히트곡이었고 당시만 해도. 그래서 그 노래를 듣고 싶어 하지만 이 장면이 지금 바로 그걸 거부하는 장면이에요. 거부하는 장면이고 조한 바이즈는 그 노래를 하라고 계속 이제 반주를 깔아주지만 밥 딜런이 거부해버리자. 자기는 셋 리스트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거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규정되기 싫어하는 밥 딜런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마 실제 에피소드에도 있었을 것 같은데 자세하게 확인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밥 딜런은 뭔가 좀 자유로워진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바라보는 이제 미적 세계관이 이런 대사에 나오죠. 아름답던 추하는 평범한 건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약간 말하자면 관종인데 또 관종 맞는 걸 싫어하지 않는 모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중들이 일종의 비틀즈를 쫓아다니다 아이돌을 쫓아다니듯이 밥 딜런이다. 이게 이제 프리윌린이 나왔을 때네요. 그렇게 막 쫓아오면 바로 대중들이 피해서 도망을 가버리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환호성을 견뎌하지 못하는 그런 예술가적 속성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컴플리트 언론이라는 영화 제목에서 나오는 것처럼 밥 딜런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그 사람들이 원하는 사항에 꿰맞춰지는 것을 극도로 거부하는 그런 인물로 묘사됩니다.
그 시점에서 이제 등장하는 캐릭터가 이제 아마 이 듀엣 포크송이 63년도에 뉴포트 포크 뮤직 페스티벌일 건데, 그때쯤부터 이 자니 캐시와의 그분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이 자니 캐시는 앙코르에 나오지만 역시 이 체제에 저항하는 사람이지만 역시 어디에 얽매기 되게 싫어하는 인물이거든요. 딱 시작할 때 이렇게 막 총 쏘듯이 딱 기타를 치면서 등장을 하는 장면에서 등장하는데, 그가 이제 이 밥 딜런에게도 이 영화에 의하면, 물론 밥 딜런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많습니다만, 여기서는 그런 이 저니 캐시와의 그분도 역시 밥 딜런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걸로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장면이 이제 이런 세 가지 입장,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원래 전통적 포크를 대표하는 피트 시거와 지금 이제 이 밥 딜런이 오기로 했으나 이 밥 딜런은 지각하고 막 이런 문제도 또 있기 때문에, 원래 그 아마 PBS의 방송이었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공영방송 PBS가 가장 진보적인 매체로 옛날부터 유명했었는데 지금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진행할 때 없어서 블루스 뮤지션을 초대를 해요. 아마 그분도 되게 유명한 분인데, 하여튼 그 뮤지션을 초대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 이제 밥 딜런이 등장을 해서 되게 블루지한 음악을 연주해서 합주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밥 딜런은 앞에 영화의 서두에 첫 초에 나왔던 것처럼 이 누군가로부터 규정되는, 그러니까 어떤 장르로 규정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고, 늘 변화하는 걸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식의 이제 캐릭터들을 영화에서 잘 묘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티모시 살라메가 연기를 합니다만, 티모시 살라메 뭐 나레이션이 나거나 주관적 감정을 거의 표현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사건으로 바라보는 이런 밥 딜런의 일종의 풍경을 우리가 보는 것 같은 영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로서의 예술가의 초상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시대가 아마 이 앞부분이 65년이라고 이제 딱 연도가 찍힌 다음에 영화의 거의 한 90분, 한 영화의 절반 이후에, 중간 이후로 넘어가는 부분에서는 이 문제의 사건, 65년도 뉴포트 포크 뮤직 페스티벌에서 밥 딜런이 일렉트릭 기타를 들고 나와서 포크락 음악을 했던 그 사건을 클라이막스로 치고 거기까지 가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지금 여기 이제 잠시 사귀는 그 옆에 있는 연인이 나옵니다만, 이 사람과는 아주 쉽게 결별을 하거든요. 난 널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대사를 하죠. 저 방에 200명에서 각자 원하는 내가 있어. 그러니까 이 파티장의 초청을 받아서 자기는 노래하고 싶지 않지만 이제 뭐 사람들이 원하고 뭐 피트 시거의 이제 일종의 추천 등으로 이제 노래를 합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것에 자체는 매우 불편해하죠.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원하는 게 이런 모습들 때문에 노래를 합니다만, 그 자신은 별로 하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 딸은 지금 이제 나중에 매니저가 되는 친구인데, 이 친구를 만나가지고, 이 사람도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름을 해, 예, 네, 모르겠네요. 갑자기 찾아봐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약간 이 사람이 이제 연주하는 음악 같은 걸 이제 보러 가게 되면서 이제 그 밴드 사운드에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런 이제 음악적 실험을 이 사람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경향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 조한 바이즈와의 충돌 등을 또 이유로 해서 실비가 인상적인 게 실제 에피소드에서 기인하고 있는데, 이 63년도 포크 뮤직 페스티벌인가에서 이제 그 조한 바이즈랑 같이 듀엣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 노래 가사가 이제 마치 지나간 인연에 대한 이런 가사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노래를 듣다가 이제 실비가 이제 뛰어나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영화는 그런 반장면이 이제 한 번 더 반복되는 장면이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밥 딜런이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이제 이 실비한테 같이 가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뉴포트 포크 뮤직 페스티벌로 가는 장면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분들은 이제 뭐 그 일종의 이 후반부 시퀀스에서 밥 딜런의 이야기, 이 포크 순수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밥 딜런이 되게 불만이 많았어요 당시에, 라고 하는데, 되게 시끄럽다고 이제 묘사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일렉트릭 기타 사운드 이런 것들은 시끄러운 음악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포크의 전통적 특성들, 그러니까 메시지를 명료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쿠스틱 사운드로 연주한다는 방식을 추구하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뉴포트 포크 뮤직 페스티벌은 원래 그런 페스티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이 가운데 있는 인물이 가장 대표적인 순수주의자에 가까운 인물이고요. 피터 시거도 이 사람의 압박을 좀 받고 본인도 약간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반면 이제 밥 딜런의 경우에는 새 음반을 녹음을 하면서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알 쿠퍼 시퀀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 쿠퍼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세션맨이고, 그 브룸필드 보고트 이렇게 해가지고 그 쿠퍼 비비 이렇게 해서 그 아마 프로젝트 밴드도 있을 겁니다. 되게 유명한 뮤지션들인데, 그 알쿠퍼가 등장을 해가지고 연주하게 껴줘 그랬는데, 너 키보드 칠 줄 모르잖아 그러는데 들어가서 키보드로 연주를 하면서 이제 라이클 롤링스톤을 녹음하는 시퀀스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노래 안그레이 뭐 이런 것도 이제 그 라이클 롤링스톤의 후렴구예요. 자, 그렇게 고르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이제 결심을 다져가는 장면으로 이제 됩니다. 여기서 이 시퀀스도 재밌는데, 이 옷을 입는데 그 피트 시거가 에드워드 노튼이 찾아와 가지고 요런 이제 설득하러 오는 거죠. 니네 저기 뭐 일렉트릭 음악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면 안 되겠니 이래요. 근데 이 옷이 이제 땡땡이 무늬 옷이 맨 처음에 밥 딜런이 이제 밴드 멤버한테 뭐 이런 옷을 사냐 그러면서 막 면박 주다가 하는 음악이거든요. 근데 피트 시거가 이제 오니까 이제 아무거나 이제 주워 입다 보니까 저 옷을 입고서 이게 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밥 딜런이 이제 그 마지막에 조한 바이즈와 거의 이별송 같은 노래를 부르고요. 거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 자니 캐시의 응원을 힘을 얻어가지고 자니 캐시가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이 사람도 알코올 문제로 유명한 사람이니까 뭐 이제 주차로 한번 주차 피해주겠다, 오토바이 앞에다 막고 있어가지고 피해줬다고 하면서 이제 사고 좀 치고, 그 다음에 나는 네 음악이 그 음악이 듣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영화는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아마 당시에 3분의 1 정도의 관객들이 야유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때 그 유명한 라이컬 롤링스톤을 이제 부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밥 딜런은 이 라이컬 롤링스톤이라는 음악은 이제 밥 딜런 대표곡이 이제 가장 유명한 곡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블로운 인 더 윈드하고 라이컬 롤링스톤인데, 라이컬 롤링스톤은 이제 포크락 음악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 나중에 이제 이 밥 딜런의 음악적 상업적 성공을 대표하는 곡 중에 한 곡이 됩니다. 자, 그 이야기들을 이제 쭉 이 드라마틱하게 어떻게 보면 밥 딜런의 이야기는 그 현재도 살아있는 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만 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되게 모순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뭔가 사회 운동 뭔가 어딘가 얽매여 있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고요. 동시에 막 자기 하고 싶은 거를 음악을 추구하는 뭐 일정한 진정한 뭐 어떻게 보면 자유인이죠. 뭔가 얽매이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잘 묘사해낸 것 같습니다. 티모시 살라메는 그 역할을 60년대 20살부터 한 25살 이 정도까지의 밥 딜런의 나이에 연기를 아주 멋지게 해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영화의 장면에서 이제 자기의 우디 거스리를 찾아가서 그 혼란 이제 자기 혼란을 낳고 그 다음에 우디 거스를 찾아가서 만나는 장면으로 이제 영화가 마무리가 되는데, 우디 거스리는 이제 그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밥 딜런의 그런 선택을 지지했어줬던 그런 인물이었다고 하죠. 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컴플리트 언노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되게 이 듣는 재미가 사실 있는 영화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미넴의 8마일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만, 이 노래 가사들이 이제 영화에는 상당히 많은 노래들이 사용되고 있고, 그 노래들 속에 있는 가사들이 그 영화적인 드라마적인 흐름들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종의 주쿠박스 뮤지컬, 준 주쿠박스 뮤지컬 같은 거죠. 영화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드라마 영화입니다만 뭐 특별하게 구성을 뭐 세게 한 건 아니고요. 엘튼 존 영화가 이제 그 거의 주크박스 뮤지컬이죠. 테런 에저튼이 나왔던 영화죠. 자, 그런데 이 컴플리트 언노는 그 정도는 아닌데 음악이 되게 잘 사용되고 있고, 그걸 또 기가 막히게 티모시 살라메가 또 노래를 잘 해가지고 상당히 되게 들을만 합니다. 근데 그 가사의 내용들이 그 시대적 맥락과 흐름과 되게 잘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이를테면 그 이 쿠바 미사일 위기가 있어요. 미국이 이제 전쟁의 공포에 휩싸였던 시기가
쿠바의 미사일이 발표가 돼서 후르시초프가 이제 쿠바의 미사일 기지 설치한다고 그래가지고 미국이 그러면 니네 전쟁 난다. 막 그래가지고 이제 직전 촉발까지 났었던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에피소드를 보면 그걸 무서워가지고 사람들이 막 도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한 바이츠도 막 도망을 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노랫소리가 들려요. 그 노랫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이제 바로 밥 딜런의 노래였고 그 노래가 이제 그 전쟁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그런 그 얘기를 담고 있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극히 개인적인 밥 딜런이라는 사람은 지극히 개인적인 심상을 영화적으로 표현됩니다. 그 영화 보는 내내 밥 딜런은 틈만 나면 노래를 만들고 있고 그 넘쳐나는 음악적 열정을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 나오는 노래들 되게 그 밥 딜런의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 밥 딜런의 그 5년의 시간 속에 쏟아지는 그 천재성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그 동시에 이제 자유롭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같이 표현하고 있어서 하는 예술가의 어떤 시절들을 잘 담아내는 데는 상당히 잘 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그의 일종의 뭐 좀 쉽게 표현한 거죠. 막 어렵게 표현하고 어렵게 뭐 이해하기 형이상학적으로 만들다기보다는 이 사람의 이제 여러 가지 일화들을 잘 엮어가지고 재미있게 구성해서 재미있게 관람할 만한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컴플리트 언노운 아마 음악 영화로서 여러분들이 되게 즐길 만한 영화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우들의 연기도 아주 볼만한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뭐 저는 뭐 어쨌든 이 영화도 좋은 사운드의 극장에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아카데미상에서 제 생각에는 박제되도 어쩔 수 없는데 아마도 이 티모시 살라메가 하나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 소반 시네마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